아 이게 참 열심히 사시는데 말 그대로 정말 열심히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현타가 오시는 게 충분히 이해돼요. 그 상황도 이해되고요. 자 닉네임 삶은 무. 네. 잠깐만 이게 중의적 표현이었네. 네, 중의적 표현이에요. 이번 현타가 오셔가지고. Life is nothing. 네. 삶은 무다. 네. 41살 여자분이신데 기혼이시고 맞벌이시네요. 네. 5인 가구. 어머님을 또 모시고 사시는구나. 야. 이게 생각보다 이런 그 구성의 집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들이 아무래도 평균 수명도 좀 짧으시고 그리고 또 예전 분들은 또 담배 뭐 흡연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맞아요. 또 어머니는 이제 또 살아 계시는데 아버님 저도 할머니는 살아 계신데 할아버지는 못 빼고 돌아가시는 네. 외할아버지는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같이 모시고 살아야 되고 해서 생각보다 이 5인 가구들이 좀 그런 구성들이 있는데 소득은 680만 원 정도 이게 실수령이고 남편 투잡으로 130만 원이 늘어나서 이건가요? 이번 달부터 이번 해서 달부터.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680에 플러스 130인데 네. 남편분 소득 320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무 시간이 줄으셨대요. 줄으셔가지고 그 줄어든 근무 시간 때문에 한 여기서 20만 원 정도 빠질 수는 있는데 네. 일단은 잡아놓고 그래서 그 줄어든 근무 시간 외에 나는 시간으로 지금 투잡을 하시려고 이번 달부터 하는데 쉬는 날 없이 그렇게 일하시면은 좀 힘들 수도 있어서 그래도 남편 320에 본인 680 정도까지도 네.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월 저축액이 300이면 상당히 저축을 그래도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5인 5인 가구가. 가구에서 네. 5인 가구에서 그러니까 5인 가구가 거의 다 나이가 있으신데 어느 네. 정도. 훌륭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10년 차 워킹맘입니다. 남편은 48살이고 8살, 10살 여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네. 경기도 외곽에 살고 있어요. 남편 직장이 이곳이라서 정착했는데 6년 차로 둘째가 나올 무렵, 돌 지날 무렵에 네. 이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경력 단절이 있어가지고 사회 나오기 좀 힘들었는데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두셨던 거죠. 그렇겠죠. 150 알바부터 해서 200, 300 차츰차츰 급여가 높은 곳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 아파트가 있었는데 8천만 원 정도에 샀는데 대출이 없는 줄 알고 시작했는데 8천 중에 6천이 대출이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결혼할 때 이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봐요. 근저당 얼마 설정돼.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이게 은근히 또 빚을 좀 숨겨요. 예. 저거는 근데 우리가 사실 네. 집이 있는데 집에 빚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뭐 대출 안 끼고 집 그렇죠. 살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대출이 없는 줄 알고 시작했다는 거는 남편한테 물어는 받겠죠. 예. 대출이 있어? 라고 물으면 무슨 소리야? 없을걸?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대출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게 똑같이 또 그 아내분들도 네. 막 그 뭐죠? 혼수 비용을 다 풀 대출하시는 분들이 있어. 알고 보니까 네. 신용카드 할부가 뭐를 많냐. 풀 대출을 하시고 그다음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남자분들 중에 네. 한 5천 모아 온 거야. 그래서 야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구나. 근데 이제 만약에 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를 줬는데 밥이랑 음식이 너무 이게 부실해. 맨날 용가리 치킨 그거 전자레인지에 데워. 내가 준 돈이 이게 내가 이렇게 먹을 수는 없는 수준인데 맨날 라면 먹고 알고 봤더니 이제 그걸로 하나하나 갚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혼수까지 남편이 다 한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결혼 전에 이런 재정적인 부분은 꼭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아요. 창피한 것도 아니고 무슨 저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문제는 없으셨으니까. 보통 여기서 기본 멘트가 그거잖아요.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이걸 말하면 너가 떠날 거라고 생각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혼인신고 해놓고 보통은 이제 오픈하는 케이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엮어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혼 전에 제가 모아둔 2천으로 일단 대출을 일부 갚았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돈이 있는 걸로 갚고 15년경에 1억 3,500에 또 팔았어요. 네. 잘 팔아서 또 잘 돈도 파셨습니다. 버셨어요. 그 후 집에만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활력이 있으십니다. 직장에 간 뒤로 제 급여는 모두 저축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고 요거에서 저도 조금 그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남편이 돈 관리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돈 관리 잘 못하는데 맞벌이 하면은 돈 관리 못하는 사람 월급으로 생활비를 하고 돈 관리 잘하는 사람 걸로 무조건 뭐 적금 붓고 뭐 하고. 맞아.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생활력이 진짜 있으신 분이에요. 맞아요. 아이 둘 낳고 그렇게 모은 돈이 10년 동안 3억 정도 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이 모으신 거죠. 이분 버는 걸 다 모은 거예요. 버는 거 다 모은 거지. 네. 그래서 이게 저를 힘들게 합니다. 네. 열심히 모았다고 했는데 모아도 끝이 없다. 현타가 왔어요.
지금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을 팔았구나. 집을 그때 딱 파시고 돈을 그러네요. 모았는데 전세 살면서. 그리고 아마 그때부터 좀 또 상승기가 또 있었을 텐데 16년경 분양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자산이 1억 정도 있었고 네. 그때 분양하던 아파트는 3억 후반이었습니다. 그땐 외벌이라 대출이 무서워서 안 받았어요. 네. 이곳 말고 과천 같은 곳에 청약도 넣고 싶어합니다. 이것도 당첨되긴 힘들죠. 59점이고 친정어머니가 살고 있어서 3년 채워서 노부모 특공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저도 새 아파트 살고 싶은데 아이들도 중고등학생 되면 이사 안 다니고 살고 싶은데 말이죠. 그런데 고민은 남편하고 뜻이 안 맞는 주거 부분 그리고 돈 모아도 제 생활은 똑같다는 겁니다. 남편분은 과천 쪽에 청약을 하자. 이분은 구주택이라도 사는 게 어떠냐. 근데 요즘 와서 또 집값이 떨어지니까 또 생각이 또 달라지셨대요. 또 달라졌구나. 그렇죠. 월 300씩 저축해봤자 전세살이만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 네. 이분 말씀을 해주시는데 회사에서 실비 변제식으로 그게 나온대요. 그 돈이. 그러니까 우리 밥을 먹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돈을 주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것도 아끼려고 어차피 그게 포함이 돼 있으니까 본인 점심 먹는 걸 장을 봐가지고 인터넷에서 그걸 영수증을 제출하고 그걸로 도시락 싸가지고 뭐 다니고 알뜰살뜰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빚을 6천을 갚아준 남편은 이제 왜 그렇게 사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화도 나고 하는 거지. 좋습니다. 그럼 한번 사연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300 플러스 알파를 저축하시는데 지출이 300이다. 네. 그래서 관리비가 37만 원. 관리비가 37만 원이면 이게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관리비가 왜 37만 원이지? 여기에 어머니 관리비가 12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머니 따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사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뭐지 그랬는데 왜 그거 아세요? 아파트에 현관 2개 달려서 예전에 이상민 살던 아파트 세대가 분리돼. 일부러 그런 쪽으로 전세를 들어가신 거예요. 또 얻으셨구나. 왜냐하면 그때. 이제 친정어머님이랑 같이 또 공간을 생활하다 보면 어머님도 불편하시고 또 이제 남편도 불편하고 이럴 수 있어가지고 네. 어머님은 1.5룸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렇게 세대가 분리된 아파트.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도 따로 나온대요. 그래서 거기 관리비 12만 원, 여기 25만 원 해서 그래서 다른 똑같은 동일 면적보다는 관리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면적이 뭐 작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네. 37만 원이면 좀 높은 편이긴 한데 네네. 학원비 55, 8살, 10살짜리 아이 둘이니까 뭐 피아노 뭐 시켜야 될 거 또 올해도 조금 더 올랐대요. 이것도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 서비스 요금 오르는 거 진짜 무서워요. 학원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냥 아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기본적으로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분도 그거 걱정하세요. 지금 초등학생이 이 정도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부터 시작인데 네. 또 유류비가 한 30만 원, 그다음에 어머님 용돈 40만 원. 휴대폰 보세요. 휴대폰 4인 7만 원. 4인 7만 원. 대단하죠? 그러니까. 근데 애들은 사실 근데 이게 애들이 큰 애가 하나가 어떻게 있죠. 10살짜리 애가 막 나이가 더 들면서 15,000원짜리 어쩔 수 없이 해줬대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알뜰 폰으로 하고 네. 와이파이 다 이제 잡아서 쓰시고 하는 거죠. 의료비 15만 원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옷 몇 개만 사도 15만 원이야. 그러니까 엄청 아껴가지고 사시는 거죠. 식비 20만 원, 그리고 보험료 28만 원. 저 식비 20만 원 들어가는 게 저거보다 더 들어가는데 그거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그 실비 변제적 그걸로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용돈 30만 원에서 20에 10 대출이자 42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근데 애매하네요. 애매한 게 또 어머님을 또 안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어머님이 내후년 정도에는 나가시겠다고 하셨대요. 따로 본인께서 당신께서 나가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로는 노부모 부양 특공을 노린다면은 올해 12월이 그게 3년이 꽉 채워진다고 하시거든요. 네. 노려보면 그때에서 한 1년 정도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지금 지출도 사실 뭐 더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저도 보이는데. 진짜 빡빡 긁어 모아서 저축하시는 분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정말 저도 옛날에 해봤지만 딱 그 정말 현타가 세게 오는 게 이게 딱 감옥 같거든요. 그냥 매일 루틴하게 아끼면서 남들 대비 너무 극도로 이게 힘든 삶을 사는데. 그렇죠. 제일 힘든 부분이 그거죠. 나랑 옆에 동료랑 똑같은 연봉인데. 생활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매일매일 비교 당하면서 사는 거죠. 뭐 나는 이렇게 도시락 먹고 있는데 옆에 애들은 막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뭐 그렇게 살지 마. 특정식 김밥 천국에서. 김밥 천국 특정식?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데 결과물이 있으면은 그래. 그렇죠, 이럴 수 그렇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결과물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계속 뭐 남의 집에서 계속 살고 계시고 하니까 네. 무언가 좀 나도 하나 갖추고 싶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답답하신 거죠. 그쵸. 자, 전세 보증금이 4억 5천인데 1억 5천 중의 대출에 12월에 7,500을 상환하셨다. 지난달에 그래서 결국은 4억 5천 중에 대출은 한 7,500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7,500. 야, 그러면은 너무 현금이 많으신데. 3억 8천이 깔고 앉아 있어요. 집에. 네. 그냥 내 돈으로. 네.
그래요. 그리고 또 2년 동안 또 모으고 1년 동안 모으고 해서 지금 뭐 계속 모아서 뭐랄까요 전세를 늘려가는 거 그러다 보니 이분이 이제 현타가 시게 오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또 하나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세가 4억 5천이면 아무리 못해도 집이 한 7억에서 막 한 8억짜리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집에서 또 살면 내 또 집에 대한 눈높이가 또 엄청 높아져 있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3억밖에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3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8억짜리를 사지? 이 정도 집은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계속 모으는 거야. 끝도 없이. 근데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또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뭐 이게 약간 레퍼토리가 이제 반복되는 게 있는데 2년 동안 어쨌든 돈도 또 모으셨어요. 계속 잘 모으십니다. 그래서 자산이 지금 4억 8,770이요. 보증금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그런데 청약도 남편에다가 아내 이렇게 다 또 같이 넣으셨네. 하신지는 또 얼마 안 됐대요. 뭐 중간에 돈 필요해서 남편이 깨셨는지 해서 3년 동안 10만 원씩 넣은 것도 아니고 처음에 30만 원씩 넣다가 30씩? 이거 불필요하구나. 30씩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으로 줄인 거고. 10만 원으로 하세요. 네. 아내분도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요만큼이고. 그러니까 사실 노부부양 특공이 굉장히 경쟁률이 가장 특공 중에 낮기는 한데 요게 가능성이 있을지는 아니 근데 물론 또 이제 민영주택이면 또 거기다가 이제 또 비규제적들이 또 워낙 많아져서 그래서 그 뭐 청약하는 게 뭐 추첨으로도 많이 바뀌기도 했는데 큰 틀에서 지금 그러면 청약이 또 유리하냐? 지금 그것도 또 애매하거든요.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곳은 또 되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이 좋은 점은 시세보다 싸게 나온다라는 건데 그거는 분양가 상한제로 눌러놓은 곳들은 확실하게 싸라는 메리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갸우뚱 그냥 새 아파트라는 것 정도 하나? 그래서 뭐 청약을 같이 노려보시는 건 좋은데 사실 뭐 신축급의 아파트나 청약 그 분양가나 뭐 지금 뭐 아주 많이 차이 나고 막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이래서 이제 남편분의 생각이 뭐냐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곳에 거주하고 청약은 과천이나 이런 좀 오를 만한 곳에 넣는 게 어떠냐가 남편 생각. 아내분 생각은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 집 있는데 남의 집 살고 그런 건 왜 해?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쪽에 터전을 마련하자라는 게 이분 아내분 생각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이분들이 이제 투자를 떠나서 그냥 이제 이분들은 어떤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니까. 두 분이서 지금 한 6, 700 정도 버시는데 이제 애매하잖아요. 조금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소득으로 저는 과천에 새 아파트 가는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사시는 곳 근처에 과천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투자 가치로서도 괜찮은 지역들이거든요. 이게 지역을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냥 지금 자산에 맞춰가지고 사시는 게 어떤가. 그 걱정되시는 건 또 뭐냐면 아내분이 비정규직이세요. 그래서 늘 10년 전부터 아까 150만 원으로 시작해서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쪽으로 계속 직장을 옮겨왔어요라고 말씀을 하신 게 고정적으로 어딘가 취업돼서 여기서 정규직으로 월급을 쭉 받아오셨던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장기적인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신 거예요. 남편분은 근데 가능하신 거예요? 남편분은 가능하시죠. 그런데 남편분의 소득만으로는 우리 가정 생활 생계만 딱 유지되니까 내가 버는 돈으로 저축이나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만약 내 소득이 끊어지면 대출 받아서 집 샀다가 이거 우리 집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때문에 이게 10년이 이어지니까 자산은 이만큼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자산이 지금 되게 많으신 편인데 절대 적지 않은데 많습니다. 적지 않은데 이제 작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부동산 중개업소 가서 전세 계약을 할 때도 부동산 그 중개업자분들이 깜짝 놀라신대요. 아니 대출 안 받으시니까. 대출 안 받고 전세 보증금을 내 돈으로 다 낸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그럴 거면 월세를 사시고 이걸 가지고 뭔가 굴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전세에다가 대출 없이 그냥 집어넣으면 나한테 이득은 거의 없는 거죠. 이건 진짜 이자 아끼는 정도밖에 없지. 정말 무이자뿐만이 아니라 이건 물가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가치 상승을 생각하면 돈이 계속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은. 그래서 너무 큰 돈이 여기 묶여 있는 게 전 너무 아깝다. 정말 뭐 당연히 뭐 채권도 뭐 어렵고 하겠지만 그냥 이거 그냥 대출로 받아서 저리로 어쨌든 대출 받으셔서 뭐 채권에 넣어주시더라도 뭐 1%는 뭐 차익을 벌 텐데 충분히요. 뭐 1, 2%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아끼시는 것도 좋지만 돈을 굴리는 방법을 좀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냥 뭐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해결될까요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투자에도 전혀 몰라요. 그러면은 그냥 집을 한 5억대 정도로 그냥 하나 사셔가지고 거주 목적으로 그러면서 그 2억 정도만 갚으시더라도 어쨌든 전세로 계속 다니는 것 대비해서 애들도 이제 커서 내 집이 또 필요한 나이니까 그렇죠. 그 정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집 해결해놓고
한 1억 정도라도 여유 자금을 만들어내서 그걸 어떻게 굴려봐야지라고 공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이게 참 열심히 사시는데 말 그대로 정말 열심히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현타가 오시는 게 충분히 이해돼요. 그 상황도 이해되고요. 이제 뭐 남편분의 나이라든가 이제 지금 고용 형태라든가 그래서 덜컥 대출을 받기가 2016년에서부터 그게 계속 걱정이 되셨는데 지금 다시 결과물을 놓고 중간고사 본 걸 돌이켜 보면 아 여기서 이랬을 걸 저랬을 거라는 후회가 남으시잖아요. 네. 지금도 물론 집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당장 살까 말까 그거는 고민하시겠지만 지금도 결심을 안 하시고 이대로 또 돈 모아나가는 걸 똑같이 반복하시면 네. 또 3년 후 5년 후에 아 집을 샀었어야 되는데라는 후회는 저는 아마도 크게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꼭 5억대 정도로 꼭 좀 집을 좀 돌아보고 다니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되게 힘든 길을 가니까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언가 희망이 있어야 돼. 근데 청약은 사실 희망이 아니거든요. 뭔가 애매하거든. 내 거가 아니니까. 당장 살 수 있는 뭐 그게 아니니까. 그게 희망 고문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대출 받으면 살 수 있을 만한 집들을 알아보러 다니시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아 그러면 나는 저거 살 수 있구나. 저거 살 수 있으려고 내가 그동안 고생했구나. 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다니시는 거니까 이분의 어떤 지금 마인드를 고려했을 때 신축급의 한 5억대 정도의 아파트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보고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 5억대. 지금 여기서 1억 정도 대출을 받으시면 한 달 이자가 50만 원도 안 해요. 네. 30년 상환으로 했을 때. 저는 그냥 거기 그 정도 사고 대출을 최대로 받아라. 한 3억 정도 받아서 2억 끄집어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내가 굴려볼 수 있을지를 바로 코인 넣고 이러지 마시고. 아 코인 제발. 코인은 나 이거 좀 제발 불안해. 나는 코인 나오면 좀 불안해요. 이게 제발 왜 코인을 왜?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강한 마인드가 없으시면 저렇게 변동성 큰 거 가면은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2억 정도 빼내서 차근차근 공부하는 거고 공부할 때 미리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내지 마시고 그냥 집은 언제든지 내가 대출 받으면 됩니다. 실거주용 집은. 예,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해가지고 집 해결해 놓고 나 이제 좀 해볼만 하겠다. 뭐 전세 끼고 투자를 하시든 코인이든 주식이든 이제 나 이제 뭔가 할 것 같아. 하면 그때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조금씩 운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희망을 가질 게 이분 5인 가구입니다. 5인 가구에서 처음에 남편분 얼굴을 보는 생활을 하다가 10년 동안 150, 200 뭐 이런 일자리 계속 옮겨가면서 모으셨는데 3억을 모으신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요. 다 됩니다. 누구는 되니까. 이게 뭐 한 달에 300씩 모아서 언제 되냐 하지만 결국에 10년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불안하시면 요거는 뭡니까? 일단 불안하시면 그 내가 소득이 끊어졌을 때 그냥 3개월, 6개월은 놀고 먹을 수 있는 비상금을 보유하셔라. 그걸로 빚 확 갚아버리지 마시고 대출이 좀 아까워도 정규직이 아니면 돈만 모으고 있는 게 아니고 비상금을 떼놔야 된다. 그렇죠. 비상금을 조금 떼놔야지 이거 모으는 족족 빚을 갚아버리면 나중에 내가 정규직이 이 직장이 이뤘어요. 그럼 돈이 필요하니까 비싸게 또 뭔가 대출을 받아야 돼요. 또 대출 받아야 돼요. 저금리로 지금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걸 받았는데 신용대출 비싼 거 받아야 되니까 한 6개월치 혹은 뭐 넉넉 잡아서 한 1년치 갖고 있으면 대출 받았어도 문제 없고 대출 받으면 얼마나 클 나요. 지금 그냥 이거 주택을 6억 5천 9억 5천짜리 매입하라는 게 아닙니다. 2억 대출하면 한 달에 95만 원. 5억 대출하면 240만 원 나가는데 지금 5억 대출할 생각 때문에 저거 집 사면 우리 집 망하는 거 아니야? 저걸로 가시면 안 된다. 거기다 요번에 그 특례 보금자리로는 체증식이 돼서 이자가 거의 없잖아요. 초반에는. 그런 것까지 하면은 사실 뭐 사실상 원금 갚는 게 없죠. 그래서 이자만 조금씩 내고 있는 것도 있어서 1억 정도만 대출 받아도 45만에서 5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5억대에서 집을 알아보시고 5, 6억대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자녀 실비는 요즘 보험이 없으세요? 보험이 엄마 아빠는 있는데 애들은 아예 쌩 없어요. 애들이 우리 집은 없는데. 근데 애한테 실비를 해주면 그게 유용한가요? 그게 4, 5천 원이니까 혹시 모르려고 애들은 4천 원이에요? 4천 원이에요 한 달에. 그럼 뭐 1년에 5만 원인데. 그래요? 나도 하나 하긴 해야겠다. 혹시 병원 가서 무슨 뭐 맹장이라도 터지면 내 돈으로 생돈 몇십만 원 나가는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모를 일이라. 저 정도는 해놓는 게 그래도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지금 엄마가 돈을 모으고 있는데 애가 어디서 아프거나 다쳤어. 그럼 속도 상하지만 이 돈 나가는 것도 되게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나가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는 그냥 자녀 실비 정도는 해놓자. 4, 5천 원이니까 저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목돈이 나가면 안 되니까 리스크 방어용으로 하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